대한민국이 또 한 번 전쟁 특수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 투입을 시작하면서 다국화 정세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동맹의 안보를 의지하기보다는 각자 도생으로 생존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덩달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주춤해졌던 국방비 증액 추세에도 다시 한번 불꽃이 튀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최대의 에어쇼이자 방산 전시회인 아덱스 2023이 개최되었는데요. 덕분에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실제로 고작 6일에 불과했던 행사 기간 수주 상담액만 무려 294억 달러, 하나 약 4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게다가 이중 실계약으로 이어진 액수는 자그마치 8조 원에 달했습니다. 기존 대비 무려 46배 이상 늘어난 금액인데요. 단적으로 지난 아덱스 2021에서 전체 수주 상담액은 31조 원 수준이었고 실제 계약은 1,725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불과 2년 사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이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감이 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아덱스 2023에서 제시된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을 하나의 영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 에어쇼라는 명성답게 이번 아덱스 2023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전투기가 민간에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F-22 랩터입니다. 에어쇼에서 선보인 F-22의 특수비행은 우리 공군 파일럿들에게도 명실공히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오죽하면 그동안 내가군에서 배운 비행 상식과 전투기 조종 경험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전투기라는 소회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1996년 양산이 시작된 F-22는 세상에 첫 선을 보였을 때부터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든 전투기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나더 레벨이었던 건데요. 미국의 방산업계에서는 F-22는 한 번에 너무나 멀리 도약한 진화가 아닌 혁명을 일으킨 전투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세상에 공개된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현존하는 모든 전투기가 F-22 랩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니 말해봐야 입만 아픈데요. 그만큼 기존 전투기의 고기동성 수준을 넘어선 F-22의 초기동성은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결은 강력한 엔진과 첨단 플라이바이와이어 조종 제어 시스템에 있는데요. 특히 추력의 방향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추력 편향 엔진이 압권입니다. F-22가 장착한 두 개의 F-119 PW100 엔진은 상용화된 전투기 엔진 중 가장 강력한 추력을 갖는 동시에 세계 최초의 추력 편향 엔진입니다. 엔진 한 기당 11.7톤의 밀추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F터버너를 작동하면 이 출력이 무려 15톤까지 치솟습니다. 공중호 세기로 설계된 F-15 계열기 중 가장 고성능이라는 대한민국 버전 F-15K의 F-100 엔진 출력이 최대 13톤 남짓임을 떠올리면 정말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F-22는 이런 강력한 엔진 덕분에 F터버너를 켜지 않고도 웬만한 전투기의 최대 가속 능력인 마하 1.5의 속도로 슈퍼크루즈, 즉 초음속 순항이 가능해졌습니다. F-22에게는 음속이 일상인 셈이죠. 게다가 F-22는 4세대 통합 디지털 엔진 제어기를 통해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비가 필요하다면 어딜 수리해야 하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디지털 제어 모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덕에 성능에 비하면 비교적 정비성이 좋은 편인데요. 여기에 더해 글로벌 스트라이크 패키지 개량이 진행되면서 공중전은 물론 JDAM, SDB의 성능을 10분 활용한 지상 정밀 타격 작전에서도 월등한 성능을 보입니다. 그나마 하드웨어가 워낙 오래되었다 보니 일각에서는 급변하는 현대전에서 소수의 F-22 랩터로 공중우세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F-22는 미국의 공군력을 대표하는 전투기입니다. 일례로 이런 압도적인 성능 때문에 F-22는 미국이 가진 최대의 기밀로 여겨졌습니다. 당연히 수출은커녕 민간 공개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아덱스 2023에 그것도 에어쇼뿐만 아니라 지상전시까지 참가하면서 기존의 상식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에 국내 전문가들은 루머로만 여겨졌던 대한민국의 F-22 랩터 도입에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183대를 보유한 F-22 중 일부를 퇴역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미 당국은 F-22 퇴역에 여러 가지 핑계를 가져다 붙였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억소리 나는 운영 유지비 때문인데요. 도입 수량이 워낙 적다 보니 F-22의 한 대당 가격은 대략 1억 5천만 달러, 현재 환율 기준으로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더군다나 이만한 예산을 한번 투입하면 끝이 아니라 1시간 비행에 8천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드는 데다 1년 유지 보수 비용만 3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미국이라 해도 골머리를 썩일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아직도 절대 다수의 4.5세대 전투기들을 압살하고도 남을 만한 성능이라서 미국의 6세대기 개발 사업인 PCA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2040년대는 되어야 완전 퇴역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진단이긴 합니다. 이미 30년간 최강의 전투기였던 F-22가 앞으로 20년은 더 현역일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베일에 쌓여있던 F-22 랩터가 아덱스를 통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소량이 남아 F-22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추정이 제기되는 것도 당연한데요. 현재 미국이 퇴역을 예정지은 전투기 수량은 무려 131대에 달합니다. 이를 전체 기종으로 범주를 넓히면 2024년 회계연도 이내에 퇴역 절차에 돌입할 항공기만 310대에 달하는데요. 이쯤이면 어지간한 나라의 공군을 완전히 새로 재편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게다가 말이 퇴역이지 이들 대부분은 꾸준한 개량과 수명 연장 개조를 받은 덕에 충분히 현역, 그 중에서도 최일선에서 운용할 수 있을 만한 성능을 갖췄는데요. 미국으로서나 미국의 동맹국으로서나 이를 그냥 비축물자로 사막에 처박아 버리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 만합니다. 그 중에서도 32대 퇴역 예정인 F-22는 누구나 탐낼 만한 전투기인데요. 우선 가장 표면적인 건 공중전력의 질적 성장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F-22를 도입한다면 KF-21 보라매와 현대운용이 가능해집니다. KF-21은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모든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데다 미국, 유럽은 물론 추후 국산무장까지 통합할 예정입니다. 이 덕에 더욱 유연하고도 폭넓은 옵션으로 운용이 가능한데요. KF-21 보라매와 F-22의 결합은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의 전투기 기술이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F-22의 초기 동성은 기존에 알고 있던 항공상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물론 우리가 F-22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내부를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운용 경험만으로도 엄청난 영감을 줄 텐데요. 장차 5세대기 업그레이드가 준비된 KF-21은 스텔스 능력을 확보할 블록3 연구 단계부터 전면 재설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량이 아닌 개조에 가까운 변화가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현존하는 최고 레벨의 전투기를 운용해봤느냐 아니냐는 천지 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대한민국은 이미 최고 레벨을 경험하고 나서 더 이상 불가능하리라 여겨졌던 진화를 성공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바로 장갑차인데요. 그것도 이번 아덱스 2023에서 새로 선보인 차륜형 장갑차 에나브입니다. 30톤급 차륜형 장갑차 에나브는 길이 9.3m, 폭 3.1m, 그리고 높이 2.8m의 전투 중량 35톤 이하의 몸집에 최고 속도는 시속 100km까지 가능합니다. 게다가 에나브 장갑차 상단부는 기관총이나 포신, 그리고 대공화기 등 원하는 대로 맞춤 생산이 가능한데요. 이번에 전시된 차량은 30mm 기관포가 장착된 무인포탑에 12.7mm RCWS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옵션에 따라 보병화력 지원을 위해 120mm 박격포나 120mm 전차포 포탑형도 장착 가능한데요. 120mm 포 탑재형의 경우 미 육군이 최근 도입하기 시작한 M10 북화화력 지원차보다 더 강력한 화력과 뛰어난 기동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00마력의 디젤 엔진과 7단 자동 변속기를 기반으로 대전 차질에도 견딜 수 있는 하부 방호력을 갖췄는데요. V자형으로 설계된 차체 바닥은 스타나그 4569 지뢰 방호 기준 레벨 4에 해당합니다. 이쯤이면 폭약 10kg 대전차 지뢰를 탑승자 피해 없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웬만한 전차 저리 가라 할 정도인데요. 여기에 더해 전술론 플랫 타이어를 장착함으로써 타이어가 파괴된 상황에서도 제한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체를 10세대의 카메라로 에워싸서 승무원들의 안전을 높였을 뿐 아니라 조종수가 장갑차 해치를 닫고 앉아서도 화면만 보고 운전할 수 있도록 선명한 광학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카메라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어서 여차하면 차량 주행 보조 기능도 탑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나부가 스스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달리거나 충돌이 예측될 때 자동으로 멈추는 게 가능하며 원격 시동, 원격 후방 출입문 개방 등 원격 운용 기능이 보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AS21 레드백에 적용되었던 광학 기술과 K806, 808에 사용되었던 하드웨어를 더욱 업그레이드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내구성이나 예산 등의 문제로 탑재에 소극적이었던 광학 기술, 자율주행 시스템 등이 탑재되었다는 건 레드백이 국내 장갑차 개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아덱스나 DX 코리아 등 대규모 방산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방위 산업은 그저 단순한 미래 먹거리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 기술 수준을 한 차원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 어둠이 따르듯 일각에서는 아덱스 같은 대규모 방산 전시가 전쟁을 부추긴다는 주장을 펼치며 대한민국 방위 산업 성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한결같습니다. 무기 수출이 늘어날수록 대한민국의 무기가 지구촌 곳곳의 폭력에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전쟁 특수가 부끄러워해야 할 죄악이라는 건데요.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22년 한 해에만 전 세계에 무려 150조 원이 넘는 무기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분쟁 예방이나 기후위기 해결에 쓴다면 더욱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전쟁보다 평화가 좋다는 걸 모르는 얼간이가 없다면 말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는 침략이 아닌 방어의 가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침략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방어하기 위해서 무기를 구매합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아니고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인 우리가 이를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텐데요. 평화는 결코 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무기 산업을 통틀어 공격 산업이라 부르지 않고 방위 산업이라 부르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더욱이 이 세상 어떤 무기도 특정 국가가 독점 생산하는 경우는 없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무기 생산을 중단한다 한들 각국의 분쟁이 멈추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한편에서는 그렇다면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내수용으로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떤 산업이든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있게 마련인데 방위 산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갈라파고소화되어 오로지 내수용으로만 무기를 만드는 일본의 경우 3.5세대 MBT인 십식 전차의 가격이 대당 110억 160억 원을 호가합니다. 꾸준한 양산과 수출로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는 데 성공한 K2 흑표가 대당 80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1.3에서 2배 가까이 비싼 셈입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역설적으로 방산 수출이 필수적인데요.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이 새로운 영감을 얻어 더욱 높은 수준을 이룩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